자, 오늘부터는 시험지에 직접 해보려고 그래요. 생각보다 이렇게 캡처해서 옮기고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민법. 원래 부등법 하려고 그랬는데, 그, 민법을 어저께 풀었고, 어저께 복습을 했으니까 민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더 두 개를 풀고 오답하고, 그리고 복습하고, 이걸 좀 더 붙여서 해야겠어요. 1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건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일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도 건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단 건물 매수 청구권이 뭐예요? 토지가 있고 위에 건물을 지었어. 근데 토지는 이건 내 건데 토지는 내 게 아니에요. 타인 거야. 그래서 임대인한테 그래서 임대를 얻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를 지어서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이고 심지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됐어. 내가 타인의 임대인의 저기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는 거. 이런 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하지 않은 건물,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거나 너무 비싸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나는 이거를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얻고 있었던 수익까지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다. 자,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한테 지금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에게 지급할. 그러면 얘는 건물 매수를 하면서 지급해야 될 게 있죠? 근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에서 임차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얻었던 수익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저 한 달에 이만큼씩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쳐가지고 해주세요. 그건 권리금이지. 그쵸? 권리금까지 달라 그러면 안 되지. 건물도 사달라고 하면서. 건물 임차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건물 임차인은 민법 646조에 의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으나 민법 643조에 의한 건물 매수 청구권은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호하고 토지 소유자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토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한 지상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게 제일 문제예요. 뭐 방금 나 너무 당황했어. 없다를 왜 있다를 없다로 봤을까? 한글도 못 읽는. 자, 건물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을 했어. 그러니까 차임 지급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채무 불이행. 그래서 해지된 경우, 그래서 임대차를 해지를 했어요. 해지할게. 왜냐하면 뭐 2기, 3기 뭐 이렇게 밀렸을 거 아니에요?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으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없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안에 뭐 이렇게 목적물 그 건물에 부합된 거 있잖아요. 뭐 욕조라든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으나 건물 매수 청구권은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호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토지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아니죠. 돈도 안 내고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됐는데 건물 매수해달라고 말을 어떻게 해요? 염치 없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일시 사용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게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 임대를 해가지고 나는 변기를 엄청 좋은 걸 써야 돼. 그래갖고 2달 빌리면서 그걸 공사를 해서 변기를 뜯어 고쳤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냐고. 안 된다는 거죠. 2달 쓰는데 그 일시 사용 그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어떤지 몰라요. 이거 단기 임대가 아닐 테니까. 건물 자체의 수선 내지 증개축 부분이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선 내지 증개축 부분이 구성 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약간 그 도배, 장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증개축 부분 그리고 뭐 건물을 방을 하나 텄어. 아니면 뭐 건물을 올렸어. 뭐 이런 식으로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제 부속물이 아닌 거죠. 바로 연결해서 해볼까요? 자, 도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완성된 도급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목적물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도급한 사람이 있을 거고 수급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만약에 여기 근데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야 여기 하자 있잖아 라고 해가지고 보수해줘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보수 그거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어디에 그냥 살짝 찍혔어. 그냥 이렇게 다이소 가가지고 그거 그거 뭐야 메꾸는 거 있죠. 그런 걸로 막 저희 가능해. 뭐 이런 거면은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혹은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이거 다 때려 부시고 다시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축 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 설정 청구에 의하여 신축 건물의 도급인의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신축 건물에 수급인이 있었어요. 당연히 도급인도 있겠죠. 그리고 수급인, 도급인한테 받아야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군가 양수를 받았어. 수급인으로부터 양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신축 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저당권 설정해줘 해가지고 청구를 해가지고 아니지 여기다가 한 게 아니죠. 도급인한테 저당권 설정해줘 라고 해가지고 도급인이 오케이 했어요. 저당권을 해줬어요. 그럼 이건 사회행위에 해당하냐는 말이죠. 아니죠. 얘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가지고 양수를 받아가지고 그 채권에 기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준 거니까. 아무것도 없이 돈 빌리고 나 돈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 채권자들 다 있는데 갑자기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해줘야 그게 사회행위인 거죠. 자, 제작물 공급 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고 통으로 나온 거라 중간에 바꿔버리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작물을 공급한다. 공급을 하게 되면은 제작의 측면이 있고 공급의 측면이 있잖아요. 제작물 공급 계약이니까. 그래서 제작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공급의 성질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작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청받아가지고 파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겠죠. 요즘 하청이라는 말 되게 안 좋아하던데. 어쨌든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결국에는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해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만약에 대체물이다. 매매의 성격이 있고 부대체물이다.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차이가 뭐냐? 라는 게 저 솔직히 되게 헷갈렸거든요. 맨 처음에는 대체물은 대체할 수 있는 거? 부대체물은 대체할 수 없는 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체물은 이제 다른 물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았어요.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근데 부대체물은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바꾸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컴퓨터에 우리가 기계 자체는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본체 껍데기 자체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메모리나 이런 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물은 컴퓨터 껍데기, 부대체물은 컴퓨터 안에 메모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매매고 부대체물 이건 약간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급으로 저기를 해가지고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낀다는 거. 부대체물은 장인 정신. 자,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으로서 민법 과실상기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민법의 지도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저 맨 처음에 이거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어. 근데 도급인은 무과실 책임이라며. 그래서 과실상계 안 된다며. 근데 민법 지도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또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을 한대요. 이게 뭔 소리야? 이 두 개 말이 모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런 거라더라고요. 무과실 책임은 과실상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수급인의 잘못을 100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법정에서 도급인도 과실이 있으니까 수급인 잘못 70으로 줄이고 도급인 잘못 30으로 저기 해 땅땅땅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급인 잘못이 100인데 도급인도 조금 저기가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까 100인데 손해배상은 70만큼만 해 라고 하는 게 이게 손해배상에서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이 뜻이더라고요. 이거 몰라가지고 왜 두 개가 상충되지? 맨날 이 생각을 어제 알았어요. 이거 맨날 공부만 하면 뭐하니 아는 게 없네. 민법 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 제가 30회 풀 때마다 이거 두 개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것도 헷갈리고 이것도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수급인이니까 공사잖아요.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니까 3년인 것 같기도 한데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니까 또 10년이 맞나? 막 이런 생각 계속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를 안 해놓으면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요. 3년이죠, 3년. 그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어쨌든 공사 채권에 부수하는 거라서 그 3년에 걸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요. 왼쪽으로 해야 되는? 뭔 상관이야? 그쵸?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더운 거보단 벌빼 나는데. 자, 상계. 이혁준 강사님 맨날 강조하시는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속 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 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상계하였더라도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 민법 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 채권인 상속 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 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자, 이거 상계에 관해 가지고 상계 승인, 한정 승인 이런 거 관해 가지고 판례가 작년인가 언제 나온 게 있어 가지고 모의고사에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상속 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됐어요. 그러면은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든지 상속 포기를 하든지 상속을 다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정 승인 이전에 상속 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피상속인이 있겠죠.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은 채무에 대해서 상계하였더라도 상속 채권자가 얘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얘한테 그냥 상계를 했어요. 근데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정 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 채권인 상속 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수동 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 모두 부활한다. 그쵸? 자, 한정 승인이 뭐예요? 한정 승인은 내가 상속을 받았어. 이만큼 받았어. 근데 빚이 이만큼이야. 이만큼이면 상관없어요. 왜? 나 이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빚이 이만큼이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경우에 한정 승인, 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빚 갚고 나머지는 포기할래요.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인정할게요. 라는 거를 한정 승인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애초에 채무에 대해서 상계를 했어요. 한정 승인을 했어요. 한정 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 채권인 상속 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수동 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 이런 거 다 부활한다는 거죠. 자,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 양수인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 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취소에 관한 원상회부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불편하네. 자, 채권 양도를 했는데 이게 사회행위였어요. 이렇게 쓰자. 사회행위였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자 양수인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 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자,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했다. 이건 뭐예요? 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있고 양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회행위에 해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양도한 사람에 대한 채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거 아니에요?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그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 양수인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 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양도 취소에 아울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직접 자기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을 지급을 구하는 것은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근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채무자잖아요? 불법 행위. 손배청.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채권자. 채무자가? 근데 손배청에 아마 다른 판례, 다른 앞부분에 다른 저기랑 엮이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어쨌든 그렇대요. 자,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민법 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담보제공 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으므로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신탁자가 있고 수탁보증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해서 사전구상권을 가진단 말이죠. 사전구상권은 돈 이제 갚기 전에 저기 하기 전에 구상을 먼저 하는 거죠. 일종의 보증 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담보 제공 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이거를 상계를 할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담보 제공 청구권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저 상계할게요 해버리면 얘가 만약에 나중에 이거 쓰고 싶었는데 그 주채무자가 상계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날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 뭐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동시에 항변권이든 사정 구상권이든 뭐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좀 불편한데? 자,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 양도 전에 이미 양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한다. 이게 법이 진짜 시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시점. 자, 채권이 양도됐어요. 그러면 양수인이 있겠죠. 양수인이 자동채권,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근데 얘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를 했어요. 채권 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계 효력은 언제로 소급한다? 변제기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이거 대항요건. 그러니까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수를 제대로 했을 때 그때로 이제 채권 양도시, 양수시 그때로 소급해서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변제기로 소급하면 내가 양도를 받기도 전에 그러면은 나한테 아직 채권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로 소급해서 변제가 돼버리면 저기 뭐야 상기가 돼버리면 그거는 나한테 없을 때 상기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뭐야? 제 아이패드가 이상해요. 왜 이래? 아이패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민법 492조 제1항에 따르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상기할 수 있는데 조정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거를 대등에게 관해서 상기할 수 있어요. 위 조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가 건물을 팔았어. 그래서 내가 건물을 팔아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남편은 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저는 남편한테 뭘 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줘야 돼요. 서류를 줘야 되는데 이게 동시이행 한 변인데 만약에 마지막 잔대금이라고 치면 이거를 만약에 남편이 돈을 안 줬어. 그러면은 이거는 남편이 이행지체 혹은 채무불이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남편한테 알고 보니까 돈 줄 게 있었어. 그러면은 두 개를 상계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행기가 서로 도래를 해야 돼. 그래야 상계 처리가 가능해.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나한테 줄 돈, 내가 남편한테 줄 돈, 그거에 대한 이행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안 줘서 이행지체에 빠지면 그때부터 변제가 도래하는 거예요 라고 해야 하는 개소리를 들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건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오늘이었는데 내가 오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동시 이행한 저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를 하고 남편한테 그걸 통지를 해야 그때부터 남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서야 그게 이제부터 이행지체야, 이제부터 저기야, 변제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애초에 오늘 돈 갚기로 했으면 돈 줬어야지. 오늘이 변제기지.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므로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저 이거 초반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선량한 관리자, 자기재산. 이게 뭐가 더 빡센 건지 너무 헷갈렸는데 자기재산이 더 빡센 거래요. 근데 남의 물건을 좀 더 빡세게 관리하는 거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소멸한다. 왜냐하면 원본 채권의 이자채권은 부종하니까, 딸려가는 거니까. 자,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 채권의 외화 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 현실 이행 시에 외국 환 시세에 의해서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 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왜곡한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자,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금 채무는 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의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쵸? 명예훼손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답 1번이에요. 채무자를 인도하기까지.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경우 자, 다음 중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에 해산 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의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조합은 그냥 통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쪼개가지고 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지분도 합의유잖아요? 이거는 누가 몇 프로 가지고 있는지 뭐 이딴 것도 기록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통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조합에 해산 청구를 했어요. 조합 계약을 했는데 그 탈퇴를 했어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합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통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사람이 나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해산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야 여기서 얘 빼 라고 할 수 있거나 이런 거지. 조합 계약을 야 해제하고 각자 원상 회복해. 일반 계약처럼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일부 조합원이 동합개혁에 따라 동업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업무집행 조합원이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끝내 동업체의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고 조합원이 출자한 동업자금을 모두 허비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자금을 상실하여 버린 조합, 즉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므로 결국 피해자인 조합원으로서의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배에서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자, 조합은 통으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안에 있는 개개인의 그 뭐랄까 개성, 특수성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무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없고 조합만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출자를 했어요. 근데 조합원이 업무집행 조합원이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거나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망했어. 조합원이 출자한 동업 자금도 다 날렸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다. 그러니까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서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이 돈 어디서 왔겠어? 개인한테서 왔겠잖아요. 그렇지만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므로 조합이 입은 손해지 막말로 네가 입은 손해는 아니라 이거야. 네가 입은 손해는 일단 뒷전이고 조합이 입은 손해라 이거예요.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므로 결국 피해자인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개인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조합 지위에서 해야 돼요. 이게 그 모의고사에서 그게 나왔어요. 동업체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고 동업자금을 모두 허비하고 이런 경우 저는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슷한 거에서 조합체에서 뭐 몇 명, 한 명이 빠져나가고 뭐 이러더라도 그거는 청산이 아니다. 라고 이런 선지가 있는데
여기서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고 허비해가지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때 얘가 내가 탈퇴하겠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그거를 청산을 요청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판례고 이 판례랑 뭐 이제 그 뭐 한 명이 빠져도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적이니까 디폴트니까 이제 완전히 낚였죠. 와, 글씨 잘 봐야 돼요. 근데 글씨를 잘 본다고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자, 민법 706조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 집행자를 선임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 집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의 인원수가 아닌 조합원의 출자 가액이나 지분을 뜻한다. 자, 조합이 제가 보기에 법인이나 이런 거랑 제일 많이 다른 거는 어쨌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 집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합원은 인원수가 아닌 출자가액이나 지분, 출자가액 지분에 따라서 주주들은 주식의 그 개수에 따라서 이제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조합은 그냥 대가리 수더라고요. 인원수로 하는 거래요, 무조건. 지분을 얼마 투자했는지랑 상관없이. 너무 당연하게 저기를 생각하다가 주식을 생각하다가 틀렸었어요. 자,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비추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은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 양도 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서 바로 효력이 생긴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조합은 하나다.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래서 조합원은 내가 지분을 처분하고 싶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뭐죠? 조직폭력배 같아요. 그래서 조합을 탈퇴를 하고 싶으면 나가고 싶으면 저 지분 처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려면 모두의 허락이 필요해. 모두의 허락이 필요한데 전원의 동의,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비추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조합원의 지위와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 바로 효력이 생긴다. 지분을 처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합은 결국 나랑 조합원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우리 조직을 나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우리 조직을 나가면 더 이상 우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뭐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광장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나요? 소지섭 아킬레스건 하나 끊고 나오죠. 나왔다기보다 쫓겨나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저기가 완전 관련 없이 사는 거죠. 어쨌든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뭐 지분권만 처분하고 나는 이름은 거기에 남겨두면 안 돼? 뭐 이딴 거 안 된다는 소리죠.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래서 넘버 2한테 넘어갔어. 넘버 1이 넘버 2한테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 넘버 1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조합원의 지위의 변동은 조합 지분의 양도 양수에 관한 약정으로 양도 양수 뭔가 약정이 있겠죠. 지장 찍어. 그래서 바로 효력이 생긴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바로 지장 찍는 순간 넌 꺼져. 너는 이제부터 우리 조직의 넘버 1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전 그렇게 외웠어요. 조합계약에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의 지분을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일체로서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으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조합은 어쨌든 동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조합원이면 동업지분이잖아요. 이거는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약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만약에 우리는 죽더라도 같이 죽는다. 절대 지분 양도, 사람 체인지, 제3자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트레이드에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왜? 약정에 되어 있으니까 지분 전부를 일체로서 제3자한테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일부를 제3자한테 양도하고, 야, 내가 반 줄 테니까 너 우리 조합에 같이 들어와. 이거가 당연히 허용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조합은 조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애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 얘 누구야? 내가 이번에 넘버 2로 영입해왔어. 누구 맘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둘째가 비와서 무서운가 봐요. 목소리가 무서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전체 부분에 대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아니죠. 자, 상대 부담 있는 증여는 뭐예요?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는데 얘가 부담이 있다는 거잖아요. 부담부 증여라는 거잖아요. 증여를 해도. 그럼 증여자는 전체가 아니고 어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일부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이 있는 거죠. 왜? 그냥 전체로 부담 없이 그냥 무조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여를 내가 이거 줄게 했어요. 서면 작성은 안 했어. 그러면은 각 당사자는 이거를 해지할 수 있어요. 왜? 서면으로 박지 않았으니까. 증거 없잖아? 박지 않았어. 그래서 해제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 야, 이것도 다시 다 돌려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찌질한 거, 헤어지고 나서 막 이거저거 돌려달라는 거 있잖아. 내가 선물로 좀 그거 줘.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너무 찌질하기도 하고 민법상으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었음을 이유로 한 해제에 대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정효되지 아니한다. 언제든지 서면으로 박을 수 있어요. 자, 엄마가 나한테 아파트 사라고 돈 줬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이거 서면으로 작성을 안 해놨어. 그래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었음을 이유로 한 해제, 야, 그 증여계약 해제할 거니까 너 돈 갖고 와 라고 해도 저는 10년 제척기간 지났는데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정기의 급여, 만약에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뭐 매달 얼마씩 이렇게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매달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냥 효력을 잃는 거예요. 와, 비가 너무 무섭게 오네요. 민법 104조가 규정하는 현저의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되어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징역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 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 행위가 아니죠. 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라 하면은 시소가 그냥 말대로 이게 너무 한쪽으로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증여계약은 애초에 시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애초에 시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몇 톤이 달려있든지 이게 그냥 땅바닥에 있는 거니까 그
균형을 잃을 일이 없겠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진짜 전 이런 멀티플 너무 싫어요. 연예인의 임금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거 너무 당황스럽지 않죠? 작년에 이거 보고 너무 쇼크가 아니라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연예인의 연자도 민법책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조문에 있었죠. 연예인의 임금 채권은 1년간이에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연예인도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라 그런가? 용역계약 뭐 이런 거라 그런가? 아닌데. 근데 뭐 연예인 특히 아이돌들 보면은 7년에 한 번 계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건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건가?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영업양도인에 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 효과는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자, 채권자가 있는데 영업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겠죠. 양수인이 있는데 채권자가 영업양도인한테 소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당연히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영업양수인한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공탁금 지급 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 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해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이건 그냥 통으로 외워야 돼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이 공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채무자가 있었단 말이죠. 얘한테 돌아갈 잉여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채무자는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탁일로부터 근데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 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해서도 사실상 알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공탁일에 소멸시효 기간은 진행합니다. 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 당시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이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이라면 해제권 및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헷갈렸어. 자, 채무불이행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해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때. 소멸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에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이라면 채무불이행 시점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시효가 완성됐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했어야지. 해제 의사표시를 빨리빨리 했어야지. 빨리빨리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저 시효 완성 그 채무 불이행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이었어요 라고 해봤자 그거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이거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해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이거 저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민집에서 나왔나? 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금전채권의 소송 청구를 이행을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했어요. 그리고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채무자가 여기서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얘한테도 미치냐 이거죠. 미친다 이거예요. 왜냐? 얘는 뭐 양도 양수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얘의 권리를 얘가 가지고 와서 추심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추심 채권자에게도 이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니은 리을. 자, 지역권 및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요역지가 분필되어 그 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 설정 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 소유로 된 대지 부분까지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 설정 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죠. 맨 처음에 뭐가 도움을 주는 거고 뭐가 도움을 받는 건지 진짜 엄청 헷갈렸거든요. 자, 승은을 입다. 왕한테 승은을 입다. 마이크가 나갔는데 언제부터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이번부터 할게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확인 청구는 변론 종결 시에 있어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주의토지 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 방법을 바꿨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뭐예요? 내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땅을 밟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를 이거 밟고 가야 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통행을 하도록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권과는 달리 토지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는 변론 종결 시에 있어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근데 만약에 주위 토지 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도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 방법을 농지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걸 더 이상 밟을 수가 없게 됐어.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장소로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토지에다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뿐만 아니라 장래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하여 한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위에서 봤지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요역지, 승역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대요. 시효 취득의 규정. 그래서 통행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필요해가지고 승역지에다가 도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역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가기 위한 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승역지가 있었나 보죠. 어쨌든 여기에다 도로를 설치를 했어요. 도로를 설치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계속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시효 취득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해주면 안 되나? 너무 오랫동안 하면 시효 취득돼 버리나? 심지어 등기부에 올라가면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통행으로 인해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자, 승역지라는 게 어쨌든 요역지가 있어야 존재를 하는 거죠.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니까 용역지와 그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건, 그러니까 두 개는 쌍으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토지에 관하여 통행 지역권을 주장을 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다. 나 이거 해가지고 요역지가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편익을 얻고 있다라는 걸 주장 증명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찾는 거. 채권자의 채권이 사행이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사행이 이후에 갖추었다면 채권 양수인으로서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만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채권이 성립이 돼 있어요. 사행 이전에. 그 채권이 근데 양도가 됐어요. 양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그러면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사행이 이후에 갖추었어요. 그러면은 채권 양수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만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는데 내가 채권을 양수를 했잖아요. 근데 채권이 이제 사행이 이전에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사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채권이 양도가 돼 있어요.
양수인이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사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만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냐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회수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법률 효과를 보유하는 채권자 취소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본전 채권이 사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면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니죠. 확정될 필요 없어요.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8조에 의해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어느 부동산에 사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혹은 소액 임차인이 있을 때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러면은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수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자는 이제 이거를 배상을 해야죠.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제하고 줘야 된다는 거죠. 얘네한테 돈을 먼저 줘야죠. 그쵸?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약간 민법 수험생 직업병 이런 거 말소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거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면 답도 없어요. 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사행위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왜냐하면 저당권이 사행위 이전에 성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팔았더라도 이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팔았더라도 저당권 금액은 이제 감수를 하고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샀을 거란 말이죠.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행위 등 변제 등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데 이걸 돈을 갚았어. 그럼 저당권이 없어졌잖아요. 부동산이 온전해졌어. 사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니까 부동산 채권자들도 부동산 100%가 아니고 저당권이 설정된 20% 빼고 80%에 대해서만 담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당권이 없어졌으니까 100이 됐는데 이 100을 다 사행위로 취소를 해라 이러면은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니까 공평에 반하는 결과란 말이죠. 부동산 가액에서 그러니까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해라. 야 이거 20% 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가액 산정은 변제 등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될 당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가가 지금 원래 얼마였어? 100만 원이었어.
저당권은 2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80만 원이야. 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보니까 건물 120만 원으로 올랐거든? 그러니까 저당권 20만 원 빼고 100만 원 내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처분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책임재산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마 그러한 사정 변경이 있다는 것은 채권자 취소 소송에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거 맨 처음에 상대방이니 누구니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자, 아이패드 펜 펜촉이 구부러졌어요. 어쨌든 채권자 취소 소송을 했어요.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죠. 취소 소송을 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고가. 상대방은 피고죠. 그러니까 그 사회행위를 저기를 하는 막판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제 저기가 원래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은 원고는 얘한테서 그냥 돈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거 사행위 취소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책임재산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마 사전 변경이 있다는 것은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 수익자나 전득자겠죠?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한테 직접 못 걸고 수익자나 전득자한테 걸어야 되니까.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것도 은근 제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조건, 기한 및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게 조문에 나와 있어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고 채무자의 이익. 왜? 원래 오늘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서 이날이 변제기예요. 그러면은 이 기간에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판례에 보면 결국 이러하게 되어 이 부분은 채권자의 기한의 이익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는 판례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 조문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맞죠? 아니 틀리죠. 옳은 거 찾는 거구나.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너 만약에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했어요. 법무사 합격하면 내가 돈 줄게. 아니 차 사줄게. 근데 오케이 콜 했는데 이미 나는 합격을 했어요. 이미 법무사야. 그러면은 이 정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는 거죠. 남편 왔네요.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만 무효가 될 뿐 법률 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거 싸그리 몽땅 다 무효로 돼야 돼요. 연령 계산에서 출생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죠. 산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살씩 더 먹는 거죠. 제척 기간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척 기간은 그런 거 얄짤없이 무조건 흘러간다는 거.